안녕하세요. 발표와 토론 15주차 뭐라고 해야 되나 동영상 강의 부분입니다. 그동안 지금까지는 전에 촬영해놨던 촬영이라기보다는 녹음에 가깝지만 그 영상분들을 활용했는데 다 떨어져서 이번 학기 수업이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돼서 이제 15주차에는 기존의 우리 라케스 이해를 위한 그리스 철학사 그 시간이 마지막 강의에 와서 다 떨어지는 바람에 마지막 부분을 이제 촬영을 합니다. 그동안은 이제 음성만 입혔는데 그건 이제 전에 만들어뒀던 거라 그렇고요. 지금 스튜디오 상황이 좋아져서 이런 식으로 동영상 촬영을 올립니다. 그동안 한 학기 동안 수고들 하셨는데 우리 마지막 수업이지만 그냥 진행되는 수업 중에 일부분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변론 내지는 변명이라는 작품에서 이야기들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작품에서 소크라테스의 입장이 무엇이고 특히 왜 이제 소크라테스의 변명 내지 변론이라는 작품이 중요한지 그런 얘기를 쭉 했던 거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 강의에서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앞부분에 얘기한 이유는 내가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해석의 노선이 찰스 칸이라는 사람의 해석 노선이고 그 사람이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의 생각을 아주 선명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 최소한도의 어떤 지점, 그러니까 플라톤, 아무리 천재적인 작가인 플라톤의 해석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플라톤도 손대기 힘든 역사적인 실제로 존재했던 소크라테스와 관련된 사실들 내지는 생각 그런 것들이 최소한도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작품, 그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라는 작품이다 라는 이유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제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그 내용을 훑어봤고 이제 오늘 해야 될 일은 그 소크라테스의 작품에 대해서 플라톤이 어떤 식으로 재해석을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지적으로 흥미로운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이 세 철학자들의 그 학통이 내 생각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세 명은 지금까지의 서양 철학사 전체를 통틀어서도 베스트 최고에 꼽히는 철학자들인데 이들이 이제 스승 제자 간으로 얽힌다는 거죠. 할아버지 스승까지라고 할 수 있겠죠. 소크라테스가 그런 이제 라인에서 특히 이제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플라톤이 마치 그 자기 선생인 소크라테스를 이제 떠받들듯이 자기 작품의 대부분의 작품에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그 마치 옷깃조차 건드릴 수 없다는 듯이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언행을 기록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걸 잘 들여다보면 플라톤의 해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가능성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플라톤뿐이 아니라 소크라테스의 다른 추종자들도 플라톤 같은 형식의 대화편들을 저술을 했고 거기에 나오는 소크라테스의 행적 역시 실제 소크라테스의 것이라고 보기 힘든 구석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단지 플라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어떤 문화적 배경과 관련되어 있는 것일 거고 그런 점에서 더더군다나 플라톤 같은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이 소크라테스 얘기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였을 리는 없고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플라톤이 재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자기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테네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한 철학자의 죽음 그리고 그의 삶 이런 것들을 둘러싼 해석이기 때문에 그리고 플라톤이 그 해석을 자기 철학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플라톤 철학 자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소크라테스에 대한 재해석이라는 건. 그래서 이건 내 식으로 얘기하면 플라톤에게 소크라테스는 그 자체가 철학이었고 철학적 문제거리였다는 거죠. 저거를 해명하는 것이 마치 철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할 텐데 어차피 뭐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이걸 충분히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고 하다가 뭐 이제 중지해야 되겠지만 뭐 하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입장이 갖고 있는 난점이다. 그죠? 이게 그 찰스 칸의 생각도 그렇고 내 생각도 그런데 플라톤이 이제 소크라테스를 전해지는 얘기했다면 한 10년 정도 소크라테스를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얘기를 다 귀담아 들었을 텐데 그 명민한 플라톤이 듣기에 소크라테스가 갖고 있는 그 철학적 입장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으로 보이는 그런 피상적으로 볼 때 모순적인 측면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 모순을 없애고 일관된 해석을 하고자 하는 것, 그게 이제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하는 재해석의 중심 주제가 될 겁니다. 자, 이 문제예요. 소크라테스의 무지라는 거, 즉 인간은 지혜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무지는 자기 본인의 무지였는데 신탁을 계기로 해서 이건 나뿐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지적으로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이제 어떤 폭로 같은 것이 되었죠. 그리고 요 측면하고 무지한데 자기뿐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무지한데 반면에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의 도덕에 대한 절대적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떤 도덕적인 명제에 대해서, 즉 우리가 봤던 소크라테스의 변론 같은 내용에 보면 불의한 행동을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무지한 사람이 그렇게 강력한 도덕적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낳는 거죠.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또 죽음에 대해서 그토록 평온한가.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불안감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알고자 하고, 물론 이제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또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고. 그래서 왜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평온한가,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데 왜 평온한가,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다음에 타인을 반박하고 자신의 지혜를 스스로 부인하는, 이게 분전의 노력이라는 말은 그 찰스 칸에 나온 말입니다. 드라이브라는 말인데, 분전의 노력, 그러니까 뭐 뼈를 깎는 노력, 아주 열심히 하는 거 뭐 이런 뜻입니다. 분전의 노력. 그런 노력이 도덕적 향상과 영혼의 가능한 한 최대한의 개선에 대한 권고 어떻게 좀 공존할 수 있는가. 자, 자기는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자기의 지혜를 보충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자를 찾기 위해서 소크라테스가 다른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고 그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꼼꼼히 또 따져보고 그게 결국 반박의 길로 가서 그 누구도 지혜롭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진짜 열심히 자기 자신의 지혜를 부인하고 타인을 반박하는 그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가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도덕적으로 나아지고 영혼이 가능한 한 최대한대로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권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테네의 등에다. 그래서 아테네인들의 게으른 영혼에 일침을 가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역시 이게 무지의 문제하고 도덕적 향상, 영혼의 발전, 이런 것하고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즉 지혜롭지 못한데 소크라테스는, 그런 소크라테스가 영혼을 좋게 만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무슨 근거로 그걸 알고 있느냐, 이거 안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이기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소크라테스의 해석 방향은 이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보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플라톤이 계승하는 것이라고 봤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석할 때
플라톤이 설정한 방향은 덕의 개념. 이제 앞에서 우리가 왔습니다만 영혼이 훌륭하다는 것은 덕이라는 것은 영혼이 갖고 있는 능력의 최대치, 베스트 상태인 거죠. 그래서 뭐 영혼의 훌륭함인 겁니다. 덕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이 소크라테스의 덕 개념, 이제 영혼이 최대한 좋아진다고 얘기했었으니까 최대한 좋아진다는 건 바로 덕을 얻는다라는 것일 텐데, 플라톤은 이 덕 개념을 이성의 견지에서 지적으로 옹호하는 해석의 노선을 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라케스를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습니다만 지혜 개념에 대해서 적극적인 내용을 제공하려고 요구하고 있다, 해석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니키아스가 용기를 과감히 해도 될 것과 두려워해야 될 만한 것들에 대한 알미라고 했을 때, 그 알미의 문제가 소크라테스의 철학에 대한 플라톤의 해석의 고민의 중심에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지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덕의 문제를 어떻게 지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와 사실 달라지는 지점이기도 할 텐데, 철학이 단지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에게 사실 추구의 방향만 있는 거예요.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내 생각에 무슨 잘못은 없을지, 무슨 오류는 없을지 끊임없이 반성하는. 그래서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는 소크라테스 모토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끊임없이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철학이 단지 이제 추구의 노력뿐이 아니라 알의 형태, 즉 교육 가능한 형태의 기술로 재구성을 해보겠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뭐 찰스 칸만의 독특한 해석은 아니고 기존의 플라톤 철학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기본적인 방향이 같은 이런 해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변론 자체의 논리를 좀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까 했던 얘기들 이제 재확인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혜에 대한 요구 없이 자신의 행동이 정의로움을 확신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측면이 우린 거기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변론에 보면 나는 지혜롭지 않고 무지한데, 하지만 신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줬고 그것이 옳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신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음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절대적 확신이 있죠. 이런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라는 걸로 앞에서 제기했던 그런 원론적인 문제 제기를 소크라테스 변론이라는 텍스트에 맞춰서 재조정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원문의 차원에서 보면, 그러니까 변론에 뭐라고 쓰여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신적인 명령에 의해서 인도된 거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델피 신탁을 받았고, 그 신탁의 내용을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나름대로 자기가 힘껏 행동을 통해서 규명해 본 결과, 신이 나에게 준 이런 사명이구나 라고 해석한 거죠. 사실은 신탁을 해석한 겁니다. 신탁의 기본적인 내용은 누구도 소크라테스보다 지혜롭지 않다였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더 지혜로운 사람들을 찾아다녔던 것이고, 그 찾아다닌 노력의 끝에 다 무지하구나, 그렇다면 신탁이 나보고 왜 지혜롭다고 했을까? 저들은 무지한지를 모르고 나는 알고 있구나. 그래서 저들의 무지를 깨우치라고 하는 것이 아폴론 신의 사명, 아폴론 신이 나에게 부여한 사명이구나 라고 해석한 거죠. 신탁의 내용에 이렇게 쓰여 있지 않거든요. 소크라테스가 해석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해석의 부분인데 소크라테스는 그걸 신의 명령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원문의 차원에서 볼 때. 그 다음에 내부의 목소리, 꿈, 신탁 이런 것들에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이것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징표들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해석하고. 그렇지만 반성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종교적이면서도 철학적인 겁니다. 이 지점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통속적인 종교인과 다른 거죠. 아니 뭐 어떻게 보면 진정한 종교인들은 이래야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탁은 이혈령 비혈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하겠으나 그거는 단지 신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적 가르침들이 다 그렇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수가 잔칫날에 가서 술이 떨어지니까 맹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입니까? 신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에서 만족감을 찾고 그것에서 신의 신다움을 우리가 봐야 합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물론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신이기 때문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다라고 축자적으로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과연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인지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것처럼 소크라테스도 신탁을 받고 거기에 대한 자기 나름의 해석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전히 종교적인 거죠. 그러면서도 해석하고 반성한다는 점에서 철학적이고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상당히 종교적인 인물이면서 동시에 그 종교적인 것을 철학적 반성의 대상으로 삼는 종교와 철학이 공존하는 인물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자, 소크라테스는 완전히 도덕적인 인간이죠. 도덕적 삶의 화신이에요. 그런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플라톤이 그런 삶의 문제를 이성적으로 어떻게 토대를 만들어서 구성했는가 이 얘기를 이제 보자는 거죠. 첫 번째, 크리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여러 차례 플라톤의 작품들을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텐데, 크리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죽음을 소크라테스의 사형 재판과 관련된 4부작. 그러니까 처음에 고발을 당해서 제목이 뭐였죠?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씨가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고 낯선 신들을 끌어들여서 신성을 끌어들여서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 그런 제목으로 고발을 당해서 그 고발 관련 사실 확인 관계로 관청에 나가서 조사를 받고 나오는 길에 에우티프론을 만나서 경건에 대해서 논의를 했잖아요. 그게 에우티프론. 시간 순서대로 맨 첫 번째인 것이고, 그 두 번째로 소크라테스의 변론 내지는 변명. 이거는 이제 재판 당일날 소크라테스가 자기 변론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고 바로 사용되는 게 관례인데, 아테네 그때 사형을 금지하는 축제 기간이었기 때문에 사형이 유예돼서 감옥에 갇혀 있게 되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이에 소크라테스의 절친인 크리톤이 와서 사형 집행 전전날인가 그렇죠. 와서 탈옥을 권유하는데 소크라테스가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토론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탈옥을 포기하게 되는 얘기를 담긴 작품이 바로 이제 크리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작품, 소크라테스가 사형 집행을 당하는 날, 독약을 먹고 죽는 날. 이렇게 네 편의 작품이었죠. 이게 크리톤은 세 번째 작품입니다. 순서대로. 자, 크리톤에 뭐라고 써있냐면 바로 크리톤이 탈옥하자. 야, 내가 친구가 돼갖고 친구의 억울한 죽음을 그냥 두고 볼 수 없고, 내가 그래서 뭐 간수들도 다 내수해놨고 도망갈 것도 다 마련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식구들도 내가 다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탈옥하자. 그랬더니 소크라테스 한 말,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스스로 반성해보고서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보이는 논증 이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따르지 않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난 그렇게 살았다. 지금 이 문제도 생사가 걸린 문제인데, 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겠습니다만, 전에 내가 했던 방식으로 이게 어떤 게 가장 좋은 것인지를 따져봐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플라톤의 해석이 들어간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변론에 나왔던 그 색깔, 즉 신적인 것에 대한 어떤 관련성 이 없이, 이건 신의 문제와 관계없잖아요. 내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좋은 것 이런 거잖아요. 그건 없이 논리가 전개된다는 점에서 이제 최소한의 소크라테스 전거와는 달라진 지점이지 않겠느냐라는 접근입니다. 크리톤 시작이 그래서 이제 논증, 이성적인 것, 합리적인 것을 따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 논박의 형태가 변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변론에 보면은 논박은 명제들 자체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시험입니다.
시민들에 대한 논박은 자신들의 시에 대한 시인들에 대한 논박은 자신들의 시에 대한 종합적 설명을 못함으로써 증명된다. 이게 이제 아드 호미넴, 사람에게 호소하는 논증이라고 보통 합니다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 자신이 정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못 믿겠어서, 그렇다고 이제 신의 신탁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는 없어서, 그럼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이면 간접적으로 반박이 되지 않겠느냐, 신의 뜻에 대한 뭐 그런 생각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쫓아다녔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정치가, 시인, 그 다음에 이제 기술자, 여기 세 부류의 사람들을 찾아갔죠. 시인의 일을 여기서 든 건데, 그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시인들의 시를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시가 이런 걸 보면 그 시를 쓴 시인도 지혜로운 게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인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시에서 내가 시를 읽고 좋았는데, 그 중에 이제 좀 궁금한 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시인들이 어버버버 대답을 잘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대답은 이 사람들이 시를 지을 때 시의 영감을 받아서 듣는 거라서 자기 생각이 아니구나 이거예요. 자기가 썼지만 신의 입을 대신하는 거일 뿐이다. 이 사람 스스로가 지려온 게 아니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 시의 내용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를 그 시인들 본인의 능력에다가, 즉 그 사람의 호소해서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들 주장은 맞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간 거죠. 그 주장 자체가 맞고 틀리고를 따진 게 아니고. 자, 그리고 고르기아스 편이 있습니다. 고르기아스는 소피스트를 상대로 한 대화편인데, 이 고르기아스 편에서 보면 고르기아스는 여전히 선생으로서의 자격에 대한 수치심으로 논박되지만, 폴로스와 칼리크레스 경우에는 대인 논증, 소극적인 것과 더불어 논제 자체, 적극적인 것이 같이 논박이 된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고르기아스 얘기를 우리가 아직 못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를 하기 좀 어렵지만, 고르기아스는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수사학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낯설 수 있는데, 말 잘하는 기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웅변술이라고도 보통 번역을 합니다만, 말을 잘해서 다른 사람을 잘 설득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선생이 이제 고르기아스였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고르기아스의 연설을 듣고 그 수사학 또는 연설술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고르기아스가 이제 대답을 했고, 그 대답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고르기아스의 그 논증을 반박하는 논거로 세운 거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당신에게 와서 말 잘하는 기술을 배운다고 하는데, 그 말 잘하는 기술을 배우는 사람이 덕은 갖추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태권도를 배우러 오는데 태권도 기술을 가르치는데 이 사람이 개망난이어갖고 사람들 패고 다니면 어떡하냐,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강력한 힘을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못하게 행사하면 어떡할 거냐, 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사실은 고르기아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는 자기가 안 가르친다고 해야 책임을 모면할 수 있는데, 고르기아스는 명색이 선생이란 말이에요. 뭐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예전에 더 많이 들었습니다만,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옛날 어른들 하는 말. 학교에서는 나쁜 일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르기아스도 그 점에 사람들의 눈총, 선생이 뭐라고 대답할까? 선생인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자기 논증에 해가 될 수 있는 그 전제를 소크라테스에 의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대인 논증, 아드 호미넴, 사람에게 호소하는 논증을 했던 것인데, 고르기아스는 그렇게 되지만, 폴로스는 이제 고르기아스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고르기아스, 자기 선생인 고르기아스가 소크라테스한테 당하는 것을 보고 논쟁에 끼어들어서 소크라테스랑 2차전을 붙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칼리클레스는 또 폴로스도 당하니까, 칼리클레스는 원래 이제 고르기아스 강연의 주체자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파 쪽에 속해 있는 젊은 정치가였습니다. 칼리클레스도 끼어들게 되는데, 이 폴로스와 칼리클레스를 상대로 한 2차, 3차 논전, 여기서 보면 고르기아스에게 적용했던 대인 논증도 있지만 소극적인 의미죠. 더불어서 논제 자체를 논의하는, 사람에 직접 연결하지 않고 그 적극적인 논증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 그 내용상 보면 대인 논증인 소극적 논증은 이제 성공적으로 펼쳐지는데, 논면 자체에 의한 논박은 좀 덜 효과적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유비추론의 엄밀성에 결여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유비추론 얘기는 뭐냐면, 우리 라케스를 생각해 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올까? 그렇죠. 이제 라케스가 용기가 무엇이냐라고 소크라테스를 물어보니까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아니 그러면 저기 뭐 스파르타 같은 나라에서 후퇴 작전도 쓰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일종의 유비추론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례를 놓고 반박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건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고 어떤 한 일화, 이런 걸 거론한다는 점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일반적인 논증을 반박하거나 정립시킨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이제 유비추리, A 대 B는 C 대 D다라는 유비추리 형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엄밀하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그때 보면 기술자가 만든 모든 좋은 것들이 질서와 구조를 갖추었기 때문에 좋듯이, 이것도 유비추론인 겁니다. 기술자의 예를 들어서 기술자와 기술자가 만든 것의 관계에서 우리의 영혼이 질서와 구조를 갖추었을 때 좋다라는 얘기로, 그래서 뭐 신적인 존재가 우리의 영혼의 질서와 구조를 갖추겠죠. 그러니까 기술자 대 좋은 것들, 그리고 신과 우리의 영혼, 이렇게 이제 대비가 되는 이런 식의 이제 논증이 유비추론의 형식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다음 얘기는 또 다른 논의로 넘어가는 아포레적 대화 얘기인데, 아쉽지만 이번 학기 마지막 동영상 강의는 일단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 강의가 그렇게 재밌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기회에 이런 강의를 듣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좀 덜 망설이고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